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강 고조선입니다. 우리 한반도 최초의 국가 당군 할아버지가 세우신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 먼저 중국과의 시기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자, 요순시대입니다. BC 2000년 이전이죠. 요순시대. 요 임금 때 이 한반도에는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BC 2333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하원주 3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진한 교체 시기로 흘러가죠. 자, 한나라 때 마지막 왕은 걸왕입니다. 걸왕. 아주 폭군이죠. 걸왕, 폭군입니다. 이 폭군을 몰아낸 왕이 탕왕이죠. 탕왕. 탕임금이고, 그 다음에 상이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도 또 폭군이죠. 폭군이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죠. 폭군 누구죠? 주입니다. 주. 이거는 둘 다 사람 이름이니까 뭐 다른 데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폭군 주입니다. 이 폭군 주를 몰아낸 사람이 바로 주나라의 주무왕이죠. 이때 주는 또 이 주자 이렇게 쓰죠. 주무왕입니다. 자, 여기서 주나라 때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주례라고 합니다. 주례라고 합니다. 국가 운영 체제를, 주나라의 국가 경영 체제를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주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례는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미치죠. 조선시대의 육조 체제, 2호 예병 현공, 다 이 주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육부 체제, 2호 예병 현공인데 조선시대하고 순서가 좀 다르죠. 그 육부 체제도 마찬가지 이 주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해 때도 마찬가지죠. 발해 충인이 지혜신도 마찬가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의 육부도 이 주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례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주왕은 아주 폭군이죠. 폭군 주왕. 주왕으로 해서 생긴 고사성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주지육림이죠. 주지육림.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그 연못 주변에 있는 나무에다가 고기를 매달아서 술안주를 삼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청중 남녀들이 다니면서 술 마시고 이 안주를 먹는 걸 보고 주왕은 달기와 함께 키득키득거리고 웃으면서 그걸 즐기는 아주 폭군이죠. 이 주왕 폭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있죠. 미자와 비간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죽지는 않았지만 기자가 있죠. 기자. 그 기자가 바로 이 동쪽으로 왔다는 거죠. 이 무렵이죠.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이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는 거죠. 이 기자는 이렇게 쓰죠. 이 자자는 공자 맹자처럼 성현이기 때문에 붙였다는 건 그 이야기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기자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조선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주와 동주로 갈라지는 것은 여기 낙양으로 전도한 이전은 서주, 이후는 동주. 그리고 동주는 다시 춘추 전국시대로 나누죠. 춘추시대에 공자님께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 공자님께서 노나라의 역사를 편찬하죠.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해서 그 정리한 노나라 은공부터 애공 14년까지, 은공 원년부터 애공 14년까지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역사서의 이름을 춘추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춘추라는 그 책의 역사서의 명칭을 따서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춘추는 나중에 결국 역사라는 보통 명사로 쓰입니다. 춘추하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춘추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춘하추동의 줄임말이겠죠. 춘추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역사다. 춘추관 이런 거. 그리고 춘추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쓰이겠죠. 연세 드신 분에게 나이가 몇이세요? 이렇게 물을 수는 없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말은 곧 어르신
역사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춘추시대 다음에 전국시대입니다. 이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제후국들이,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툼하는, 그야말로 싸움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제후국들의 그 패권 다툼을, 그 제후국들의 그 여러 제후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전국책입니다. 이때 책은 그런 책이 아니고 이때는 계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국책의 이름을 따서 이 시대를 또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전국시대 때는 또 여러 제후들 중에 특히 두각을 드러낸 7개의 제후가 있으니 그 제후국을 우리는 진초연재한이죠. 전국칠흥이라고 하죠. 전국칠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죠. 엄청 오래 갈 것 같은, 엄청 오래 갈 것 같은데 25년밖에 유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진나라에서 한으로 교체할 무렵에, 진한 교체할 무렵에 이 한반도에는 위만조선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 전국시대의 혼란한 시기에 위만이 망명을 오죠. 그리고 준왕을 쫓아내고 집권을 하니 그것이 바로 위만조선이고, 이 위만조선은 또 한과의 갈등 관계에서 결국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BC 108년에 망하죠. 그래서 위만조선은, 이 고조선은 이 108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한나라에 또 유명한 역사서가 하나 나옵니다. 앞에는 춘추였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사기가 나옵니다. 사기라는 역사서가 나옵니다. 딱 요 무렵입니다. 요 무렵. 자, 이 정도로 시기 비교를 해봤고, 이제 단군조선부터 갑니다. 고조선. 자, 고조선은 BC 2333년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요령성과 대동강 유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 고조선이 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단군신화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죠.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는 전래동화라든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째, 홍익인간 이념이 있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그런가 하면 또 선민의식이 있죠. 선민의식. 선택되었다. 이 말이죠. 뭘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 선민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천선의식이 또 담겨 있습니다. 천선의식. 천선의식이나 선민의식이나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농경 시대였음을 알려주는, 농경을 중시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용어들도 있습니다. 풍배, 바람신, 풍배, 우사, 비를 담당하는 비신, 비사. 이때 스승사자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단군신화는 농경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농경시대니까. 그리고 단군왕검이라는 그 네 글자에서 단군은 제사장, 그 다음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정치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것은 재정일치의 사회성을 또 알 수 있다. 재정일치의 사회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록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 수록 자료로는 국내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삼국유사가 있고, 또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왕들에 대해서 운문 형태의
기록을 제왕웅기라고 합니다. 이승유죠. 고려말 이승유. 이거는 1281년, 이건 1287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응제시주는 조선초죠. 응제시주가 있고, 그 다음 응제시주는 조금 이따 하고, 고기를 보죠. 고기는 하나의 독립된 서적이라기보다는 단편적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뭐 무슨 고기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단편적인 기록이라고 보면 좋겠고, 응제시주는 응제시주가 시험에 나오거나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등장했을 때 도대체 응제시주가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이걸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시간도 바쁘고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겠죠. 자, 응제시주 할 때 응제시라는 것은 응답해서 대응해서 짓는 시 맞아. 자, 응제시라는 것은 왕국왕이라든가 황제가 어떤 시제를 내주고 여기에 대해서 시를 쓰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시제를 내려주면 그 시제에 따라서 그 시를 짓는 것이 바로 응제시입니다. 임금이 시켜서, 국왕이 시켜서 지은 시가 바로 응제시입니다. 이 응제시는, 특히 여기 나온 응제시는 뭐냐면은 조선 초에 양촌 건근이 명나라 황제 주원장 앞에서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이 응제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선 초에 표전문 사건이 있었다는 거 들어보셨죠? 표전문 사건. 표전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제후국에서 황제에게 글을 올리는 글을 표전이라고 합니다. 그 조선 초에 명나라 황제 주원장에게 올린 글을 본 주원장이 글이 너무 무례하다, 오만하다,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는 예의 없다는 뜻이죠. 이거 도저히 봐줄 수 없다. 그러면서 표집을 잡죠. 그리고 조선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글 지은 사람 보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이 글 지은 사람 누구죠? 표전문. 물론 조선시대 표전문 사건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때 이 글을 지은 사람 바로 삼봉정도전입니다. 삼봉정도전은 명나라와 사이가 아주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조선 왕실에서 이 삼봉정도전을 명나라로 보낸 순간 삼봉정도전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삼봉도전을 안 보냅니다. 그러자 이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양촌 권근입니다. 권근. 권근. 양촌 권근이 나섰는데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죠. 양촌 권근이 자, 삼봉정도전 삼봉선생께서 이 글을 지었지만 이 글을 다듬은 사람은 접니다. 윤문한 사람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촌 권근이 가서 명태조 주원장을 만났는데 주원장이 자, 여기서 시를 지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시는 현재의 시와 과거 정근대 시대의 시를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는 자기가 느낌이 있어서 감상이 있어서 또 일부러 시를 짓기 위해서 자기 느낌을 글로 나타내 동시로 나타내고 뭐 시조 그다음 현대시 뭐 나타내지만은 과거의 정근대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상에서 이 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 이 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외교상의 서로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시제를 낼 때는 양촌 권근에게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냐, 조선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촌 권근이 시를 썼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거죠. 우리 조선의 입장, 내 양촌 권근의 입장 이렇다, 태조 이성계의 입장은 이렇다 라고 답을 써주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답변, 이것은 바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시를 한 24수 썼는데
주원장이 굉장히 흡족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주원장은 또 자기가 또 쓴 시를 세 수를 또 줍니다. 그래서 27수를 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조선에서는 조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책으로 이제 발간하는데, 그 뒤에 왕촌 권근의 손자인 권람이 이 시를 편찬해놓은 시를 보고, 이거는 우리 안동권 씨 문중에 보물로 전해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 시의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줄을 답니다. 줄을 답니다. 이것이 바로 양촌 권근의 후손 권람의 응제시 주고, 이 주 안에 바로 고조선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촌 권근의 시를 쓴 것 중에 그 안에 해설을 달다 보니까 그 안에 고조선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응제시주가 바로 고조선 내용이 수록된 자료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갑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도 있고, 동국 여지승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동국통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런가 하면 중국 쪽으로는 관자와 같은, 관자는 제자백과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니고 제자백과서입니다. 관자, 열자, 맹자, 순자, 이런 식으로 된 제자백과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위서와 구당서는 역사서죠. 이런 책에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더라는 것.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고조선은 이렇게 해서 당군신화, 당군조선은 사실상 BC 2333년인데, 이제 그 중간에 기자조선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별 인정을 안 하니까 붕 떠서 2333년에서 이제 4세기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BC 4세기 돼버리죠.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와버립니다. 기자조선이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이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 근데도 이렇게 4세기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기자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따 보면 알게 됩니다. 자, BC 4세기가 되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이때 왕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왕이다. 왜? 이전에는 후였는데, 이전에 아니라 그냥 후였는데, 그냥 우리도 왕 쓰겠다라고 이제 왕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그 연나라와 전국 칠흥 중에 연나라와 대등한 국가로 성장하면서 연과 대립을 합니다. 너희들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면서 연나라와 이렇게 대립 관계를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죠? 진초, 연자, 한해조, 연이 이제 고조선과 가깝죠.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옛 기자의 후예인 기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라고 했죠. 조선후. 중국 역사서입니다. 조선후. 이 후라는 것은 제후라는 뜻이죠. 후. 왕이라고 쓰면 안 되죠. 예, 여기는 후입니다. 후. 자, 조선후는 주나라가 세약해지자. 주나라가 세약해진다는 것은 저 중국 대륙에는 정통 왕조는 주나라죠. 나머지는 전부 진초, 연제, 한해조 이런 건 전부 제후국들이죠. 자, 주나라가 세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를 높여 왕을 칭하고, 자, 진초, 연제, 한해조는 후인데 왕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동쪽이 어디입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 쪽에서는 너희들만 후냐? 우리 왕이냐? 나도 왕이다. 조선후도 역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으로 공격하려 주왕실을 받들려 하니까 이 조선후의 대부 예가 간암으로 중재했다. 그렇게 했으면 치면 큰일 납니다. 연나라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으십시오 하자 중재했다. 그리하여 얘를 서쪽에 파견하여 얘는 서쪽은 연나라죠.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다. 이게 4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연나라하고 고조선은 계속 갈등 관계를 일으키다 결국 연나라가 쳐들어오죠. 자, 이번에는 3세기가 됩니다. 3세기가 되자 연나라 징계가 이제 침략을 해옵니다. 계속 이제 갈등과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때 고조선은 서쪽의 이천여리를 상실합니다. 이 연나라라는 것은 결국 전국시대라는 뜻이죠. 아직은 진나라도 아니고 한도 아니죠. 진한교체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이 나오면 위만조선 이전이라는 거, 위만조선 이전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세기 중반이 되자 이제 비왕, 부왕, 준왕, 이는 부는 아닌가 부 또는 막힐 비 두 개의 뜻이 있죠. 부는 아닌가 부 할 때는 참석 여부, 참석하실 것인가 아닌가, 이번에 가부간에 가할 것인가 아닌가, 그때 부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또 막힐 비자로도 쓰입니다. 이때는 비로 읽어야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뭐 교과서에는 부로 되어 있죠. 보통 또 비로 되어 있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비왕과 준왕, 준왕은 준왕은 부자간이죠. 자, 부자간에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 부자간에 또 왕이 세습까지 합니다. 이렇게 비왕과 준왕이 등장해서 왕이 세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왕과 준왕은 아래에 상. 자, 상, 앞으로 우리 한국사에서 엄청 많이 등장하는 한자가 이 상입니다. 상. 상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죠. 그리고 도울 상자도 되고, 그 다음에 돕다라는 뜻에는 국왕이 있으면 국왕 아래에 있는 고위급 관료들이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운영을 하겠죠. 그런 신하들을 보상지신이라고 합니다. 보상지신. 그래서 이 보상지신의 상자와 신자를 따서 흔히 상신이라고 하고, 그 상신은 곧 재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상자는 재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 그 다음에 대부, 상과 그 다음에 대부가 있고 또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이야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니까 설명 필요 없겠죠. 대부, 장군, 이런 관직도 설치해 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 아래에 상도 있고 재상도 있고 대부, 장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체제를 제대로 갖췄죠. 자, 이것이 바로 3세기 중반입니다. 이제 위만조선이 등장하겠죠. 위만이. 자, 보겠습니다. 위만조선을 보죠. 진한교체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이준대 망명을 하죠. 망명에 오자 준왕은 아까 비왕 준왕 했죠. 준왕은 이 위만을 박사로 임명해서 서쪽 변경에 대한 수비 임무를 부여하죠. 새끼 호랑이를 키운 거예요. 새끼 호랑이를 키우는 거죠, 지금. 그러자 위만은 세력을 키우게 되죠. 거기서 세력을 키운 위만은 왕검성을 공격합니다. 칩니다.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키워준 준왕을 칩니다. 그러자 준왕을 추방하고는 집권합니다. 이것이 BC 194년입니다. 여기서 쫓겨난 준왕은 배를 타고 하염없이 남으로 해서 저 남쪽 익산 쪽으로 가서 거기서 제주도 좋죠. 또 한왕이 됩니다. 아마 마한의 왕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한왕이 됩니다. 자, 이제 위만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망명 오는 과정, 위만조선이 들어서는 과정, 여기에 대한 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후 준이 왕호를 참칭하고, 자, 준왕도 아직 왕이 아니죠. 조선 후죠. 근데 왕호를 참칭했다. 참칭이랍니다. 참칭이라는 것은 참칭, 일컬었다는 거죠. 함부로 할 참자입니다. 참칭이라는 것은 조선 후인데, 아래 단계인데, 나도 왕이다. 아까 처음에 연나라에서도, 그렇죠. 연나라에서도 왕으로 했죠. 여기서도 조선 후가 왕으로 이제 참칭하는 거예요. 참칭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친 명칭을 쓰는 것이 참칭이죠. 어떤 회사에 과장인데 나가서 명함에다가 부장이라고
명함 박아갖고 돌리는 것. 이게 참칭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은. 그렇게 했다는 좀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대외용으로 명함에 좀 더 높은 직급을 이렇게 새겨서 다니는, 뭐 조금 큰 회사야 그러겠습니까? 조그만 회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과장이 부장이라고 명함 새겨서 다닌 거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참칭입니다. 후가 왕호를 참칭하고 진성 등이 천하에 일어나자. 이 진성이 있습니다. 이 진성은 진나라의 성이죠. 진의 성. 진의 성이 천하에 일어나서 진을 배반한다. 이때가 언제 때냐면은 진 시황은 죽고 진 2세 때입니다. 2세 때 시황의 황릉을 꾸민다. 그 다음에 병마용 경을 만든다. 만리장성을 쌓는다. 온갖 토목공사를 다 하죠. 그때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동원을 합니다. 부역을 동원하죠. 그런데 동원할 때 언제 어디 몇 시까지 여기 어느 곳에 도착하라 해서 명령을 내려놓고 도착하지 못하면 바로 처형을 하죠. 명령 불복종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것이 천재지변도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폭설이 내려서 못 와도 처형. 홍수가 나서 강을 못 건너서 못 와도 처형.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갖 불만이 폭증하는 거죠. 이제 막 터질라고 폭발을 직전에 있을 때 이 진성이 들고 일어납니다. 진성도 아주 한미한, 천한, 남의 집에 농사나 지어주고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 참다 못해서 진성이 들어버립니다. 전부 우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전부 일어나자. 그러면서 봉기를 합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죠. 봉기. 벌이죠. 봉기.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진성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 후, 장, 상. 이 정도 되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겠죠. 영, 유, 자, 왕후장상이 영유정후와 왕후와 장상이 어찌 씨앗이 있느냐. 나 같은 천한 사람도 왕이 될 수 있고 후가 될 수 있고 장수가 될 수 있고 재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일어나자. 그러면서 막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진성입니다. 진성. 배반을 하자.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해서 그 기회를 타서 조선으로 간 사람이 수만이었다. 간 사람이라서 중국 역사서니까 조선으로 간 사람이 수만이었다. 연인 위만도 상투를 틀고 이복을 입고 와서 왕이 되었다. 말이죠. 이복을 입고 와서 왕이 되었다. 여기 또 레라고 돼 있어요. 이복을 입고 와서 왕이 되었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하는 그 순간을 망명해서 위만 조선을 세운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연항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위만이죠. 망명하였다.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이때는 만이의 복장, 아까는 이복이라 했는데 이때 만이의 복장을 하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도망하여 변방을 나와 배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거처했다. 점차 진번, 조선, 만이 및 옛 연과 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어 위만이 세력을 키워서 왕검성을 공격하고 왕이 된 거죠. 왕검성의 도읍을 정하였다. 왕험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학자들은 왕검성으로 보고 있죠. 이런 또 기록, 아까 그럼 좀 자세하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만조선이 들어서는 과정을 이제 사례로 살펴봤고 이제 위만조선의 경제를 살펴보죠. 위만이 많은 무리를 끌고 조선으로 올 때 연나라 중국 쪽에 있는 고도로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생산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아주 발전합니다.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됨으로 해서 농기구, 무기 생산 등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력이 확대돼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는데 이 위만조선은 그 한과
한나라, 이제 진한, 이제 진나라에서 한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나라와 저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이죠, 진.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하니까 이익을 빼앗긴 한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위만에 대해서 위만을 어쨌든 없애야 되겠다라는 서로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 위만조선은 보통 멸망할 때는 있죠. 내부 분열이 있죠. 내부 분열 그리고 한무제 침입으로 해서 결국 왕검성이 함락됨으로 해서 BC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위만조선을 멸망한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는 한 군현을 설치합니다. 그렇지만 토착 세력이 계속 반발하니까 이 한 군현이 제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계속 약화되다가 313년에 낙랑군이 고구려 미천왕 때 낙랑군이 이제 멸망을 함으로써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위만조선의 경제 그리고 망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대한 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거가 하면 우거왕입니다. 우거왕은 바로 누구냐? 우거는 위만의 손자가 우거입니다. 그러니까 우거왕 때 위만이 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 우거가 아직 망하기 전에 미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파. 미파인데 교과서에는 보면 이걸 번역을 격파되기 전에 했는데 격파라는 것은 기아장이나 깨는 게 격파지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격파가 아니죠. 이 파는 망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망하다는 뜻이죠. 미망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일 때는 미망은 죽다라는 뜻이죠. 그때는 미망은 죽지 않았다. 미망인 죽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고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격파라는 것은 좀 대부분 다 그 격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위만의 손자 우거가 아직 망하기 전에 조선상해서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 꼭 조선상인처럼 느껴지죠. 조선상 할 때 이 상자도 상자입니다. 역계경이 우거에게 간하였으나 왜? 정치 좀 잘하시라고. 그래야 이 나라가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정치 좀 잘하라고 하니까 우거는 무슨 소리야? 네가 알 바 아니야? 라면서 거절하죠. 그러자 그렇다면 난 가겠다 라고 우거는 역계경은 이제 진국으로 가버립니다. 한반도 남쪽으로 가버리죠. 이때 민내로 따라 옮긴 자가 이천허였다. 그러니까 민심이반이라는 거죠. 이게 민심이반, 우거왕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아주 심해졌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렇게 되자 바로 조금 있다가 바로 이게 바로 그 내부 분열이겠죠. 우거왕은 한무제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위만조선이 고조선의 개성을 했다는 근거,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나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상투를 들고 이복을 입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교과서에는 어떤 데는 오랑캐 옷, 어떤 데서는 조선인의 옷, 어떤 데서는 고조선인의 옷, 어떤 수험서를 보면 흰옷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솔직히 전부 다 근거가 없습니다. 오랑캐 옷 정도는 괜찮은데 그 조선인의 옷이 어떻게 생겼죠? 특히 고조선인의 옷은 또 어떻게 생겼죠? 자, 기록에는 사기열전에는 만이복이라고 되어 있고 삼국지는 그냥 이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중국이 있으면 이쪽에는 동이죠, 동이. 동이는 고조선만 동이가 아니고 동쪽에 있는 여러 7, 8개의 나라를 동이라 그러고 서융이라고 그러죠. 서융. 마찬가지 오랑캐입니다. 전부 오랑캐, 이 오랑캐 융자죠. 그 다음에 남만이죠. 마찬가지 오랑캐 만자죠. 그 다음에 북적이죠. 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방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조그마한 나라들을 뭘로 봤느냐? 미개인으로 봤습니다. 미개인으로.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회라고 해요.
사방에 있는 미개한 사람들, 나라들. 그리고 이것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사해로 바뀝니다. 사해. 사해동포주의. 사해동포주의는 이 미개한 사람, 나라들도 우리가 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복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이 미개한 오랑캐 옷을 입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저 사기 조선열전의 만이복이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만이복은 둘 다 오랑캐 옷이라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조선인의 옷이 되고 고조선인의 옷이 됩니까? 어쨌든 오랑캐 옷을 입고 왔다. 이것이 뭐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시험에도 나오니 참 기가 막히죠. 아무튼 상투를 들고 오랑캐 옷을 입고 왔다.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다. 조선상 역계경했죠. 그 다음 위만조선에서도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많았다. 뭐 역계경 같은 사람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한 근거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고조선의 법을 살펴보죠. 자, 고조선의 법은 한서 지리지의 3조가 8개 조항 중에 3조가 정해지는데, 이런 상고 8조 법금을 제시하면서 3개를 제시하고, 이것이 고조선의 법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말이죠. 배상하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낸다. 비록 용서를 받아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결혼하려고 해도 짝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마침내 도둑이 없어져서 문을 닫지 않았으며 부인들은 정조를 지켜 음란하지 않았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고조선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군년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군이 설치되고 나서는 그 한군년은 식민지하고 비슷하죠. 이 토착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올가매야 되겠죠. 그래서 60여 조항으로 늘어납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풍속이 각박해집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살펴보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자, 고인돌 무덤과 일치되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궁과도 지역이 일치되고,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와도 그 분포 지역이 상당히 겹칩니다. 자, 뭐 비파형 동궁 이 아래까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고인돌 무덤, 비파형 동궁, 미송리식 토기와 이렇게 분포 지역이 겹친다는 거,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시험에 출제될 때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와 그 문화가 겹쳐진다는 것만 알아둬도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고조선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초기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